잊지 말고 바른 마음챙김 하십시오. 모처럼 사람 몸 받았으니 고귀한 존재가 되겠다고 원을 세우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만난 인간기회이며 얼마나 어렵게 만난 법입니까? 부처님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람으로서 얼마나 높이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니 법왕의 왕자입니다. 그렇건만 우리는 왕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는 꼴 아닙니까? 왜 그런가? 동화 왕자와 거지에 담긴 교훈처럼 왕자 될 그릇이 되어야 왕자 노릇도 하죠. 우리는 고반 낙반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생 학교를 졸업하라고 그렇게 경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나고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개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가닥을 분명히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이란 팔정도의 마지막 항목인 바른 집중, 정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팔정도가 지혜의 모태이자 지혜를 산출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구들이여,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은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 중도는 눈을 밝히고 알을 밝히는 것이어서 고요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8가지 요소, 성스러운 길, 팔정도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바른 법 만나기 어렵다 했다. 이번 생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어느 생에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40여 년 세월 묵묵히 부처님 원음으로 세상을 일깨워온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스님. 치열하지만 고요한 살아있는 깨달음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은둔의 수행자로 알려진 활성스님. 스님은 1975년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고 계시던 경봉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다. 그래 노장님을 뵀더니 첫 질문이 와동태고 이래요. 내가 이름이 구동태거든. 성명이 동력동자 걸태자 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와동태고 이래. 조금 어리둥절한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급거려 그냥 뭐 동가 써가 따로 있으니까 이름이 동이죠. 뭐 이랬거든. 그랬더니 원장님이 눈을 세우고 뜨더니 또 왜 동태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태는 커태자니까 크고 작은 게 따로 있으니까 대단한 판인데 좀 싱겁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웃었거든. 그랬더니 대답할 것 같은데 와 웃노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기자로 활동하던 활성스님은 모처럼의 휴가 기간에 통도사를 찾았고 시대의 선지식 경봉스님을 처음 만났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대화 끝에 한생 안 태어난 셈치라 하신 스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살리는 소리란 의미의 활성이란 법명을 받고 출가했다.
집안의 2대 독자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출가. 불교 증흥의 동량이 되라는 은사 스님의 말씀은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고, 주지소임 살지 않고 제 안 지내며 상좌 안 둔다는 철칙을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지켜왔다. 아라냐에 내가 노장님의 여러 가지 배려로 출가도 감행하게 됐고, 내가 사실은 출가할 입장이 좀 못 됐는데 형편이 부모님도 내가 모시고 있었고, 노장님 만나고 그 가마에 내가 출가를 저돌적으로 감행을 했어요. 그때는 휴가 때. 그때 내가 독서신문이라는 근무하고 있었어요. 거기 근무를 하다가 이제 노장님 뵙고 그 사장님에게도 내가 또 부모님에게도 못할 짓을 한 셈이 되죠. 그런데 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양주 출가를 했어요. 겨울이었어요. 레따는 아주 새로운 발심으로 부처님과 스님과 그리고 그 대중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을 내가 한다 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쌀이,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도 내고 내가 참 성심껏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장님이 끝에 가서, 야, 내가 돌 안 씻고 밥 먹어보기 처음이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이제 성심껏 했죠. 석 달 행자했는데 부장님이 그냥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막 그냥 삼위계를 받았죠. 그래서 노장님이 이제 불교의 동양이 되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의 동양이 되라는 말을 듣고는 그게 스승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그 부촉의 말씀이라고 새겨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참 어떻게 보면 내 중생활의 어떤 좌표를 할까, 지향점이 됐죠. 38.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지극정성 행자 생활을 마친 스님은 은사 경봉 스님께 화두를 받고 극락암의 작은 수행처 아라니아에서 3년 정진을 시작했다. 그 아라냐라는 곳을 들어보셨죠? 예. 네. 지금은 아라냐가 흐르지가 없습니다. 하두는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요. 그걸 이제 하두를 이래 주시고는 3년을 정진을 하고,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책도 보지 말고 오로지 이제 선정 공부를 이제 하고, 3년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책을 보든지 강문을 가든지 또는 뭐 어디 생각을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라 이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늦게 출가를 해서 나이가 그때 38이었어요. 38세에 출가를 했으니까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그런 조용한 모처럼 안식처랄까, 이제 자리를 잡고 되니까 아주 참 행복했죠. 그런데 한 분은 송강사에 와 있던 프랑스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노장님 칭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내가 데려가서 저 차 한잔 먹여가지고 보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아라냐로 가서, 아라냐에 가서 이제 차도 한잔 대접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떠나면서 책을 2권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권은 미얀마의 그 마하치 사야도 스님의 법문집이고, 또 한 권은 안구테라 니까야 정지부, 안구테라 니까야를 빗대서서 영역을 한
그 영역본 두 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새 천지인 거예요. 남방불교도 처음 그때 접하게 되고 한국따라 니까야를 통해서 말하면 부처님의 초기 원문을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나로서는. 우연처럼 찾아온 필연이었다. 프랑스 출신 스님이 건넨 초기 불교의 경전과 문헌들은 활성 스님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부처님 원음으로 돌아가 이 시대 현대인을 위한 법을 펼치겠다는 서원으로 스님은 1987년 초기 경전인 빨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 사업을 위해 고요한 소리를 창립했다. 고요한 소리는 붓다 당신의 불교를 발굴하고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한 그런 그 사단 법인입니다. 한국 불교가 1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대승경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본래 가르침이 어땠는가를 알면 대승경전을 이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활성 스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 부처님 원음을 새로 발굴하고 궁구해 보는 것을 이 시대에 필요한 언어로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 이 시대의 아비담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한국 불교가 다양하고 저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부처님 원음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지부들이 유기적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 나는 있는 목양원에서 세존께서 불리신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이고 태어남이 고이고 늙음이 고이고 병듦이 고이고 죽음이 고이다. 8가지 요소. 1989년에 문을 연 대구 지부는 36년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빨리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부처님 법은 변함없이 여여하니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빨리경을 벗으로 삼고 의지해서 향상을 이루라 당부하신 활성 스님의 가르침대로 생활 속에서 담마를 체득하고 실천해온 사람들. 이날 정기 모임에선 활성 스님께서 해설하고 감수한 초전 법륜경을 낭송하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붓다의 원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경전 공부와 수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탁마하는 사이 지혜는 증장되고 자비심은 깊어졌다. 대구 고요한소리 지부는 1989년 12월에 활성 스님, 그리고 임수희 전임 회장님, 계연 스님 이런 분들이 창립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팔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스님께서는 현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소욕 지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욕심을 좀 적게 가지고 지족하는, 정말 족할 줄 아는 그런 생활 태도,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연적 팔정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점점 발전하지 않나. 스님은 항상 사람이 완성되는, 향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보통 살면서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이익에 우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하여튼 스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자꾸 내려놓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스님 덕분에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들으라 비구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노라.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유언이었다. 저희들이 세속에 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데 스님께서 늘 마음을 챙기면서 이렇게 팔정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좀 족할 줄 알아라고 하시면서 그래 일상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늘 챙기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얀소리에 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2600년 전에 설해진 가르침이 21세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여기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고자 했던 고요한 소리의 노력이 깃들여 있다. 소욕지족은 내가 근래에 와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불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라는 건 결국 고잖아요. 일체의 고를 해결하는 길로서 부처님 제시한 게 팔중도예요. 그러면 당장 핵심을 딱 찔러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실천이 바로 가능한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되느냐. 나는 소욕지족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소욕, 작은 욕망, 그 말은요 달리 말하면 욕망을 줄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이라, 한 걸음이라도. 여기 소욕의 의미라고 봐요.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 빨리 경전 번역을 시작한 활성 스님. 하나라도 더 가지려 아귀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기에 단순하지만 명쾌한 가르침이 주는 울림이 오히려 크게 다가온다. 광주 연화사의 둥지를 튼 고요한 소리 광주지부. 모임의 시작은 늘 빨리어 예경이다. 괴로움의 원인인 존재를 소멸하신 분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말은 온전치 못하다.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좋은 스승, 좋은 도반들과 더불어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 이곳에 모임 사람들은 모두 상담 전문 교사들이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제가 알아차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정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차림이 됐어요.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진리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 순간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수행이 학생들 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붓다의 말씀, 온음 있잖아요. 온음. 온음이 뭘까 찾다 보니까 고요한 소리가 저희들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사성제, 팔정도, 중도 막 그런 게 다 거기에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한 소리에
적을 두면서 같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참 좋은 인연인 것 같다 그러면서 활성 스님이 초대도 해주시고 지부도 만들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강주 지부가 태어났죠. 이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정확하고 심플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사성제가 다예요. 그 다음에 팔정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중도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천이에요. 삶에서 내가 실천하는, 걸어가야 돼, 그 길을.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심리학 상담을 하는 그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활성 스님의 책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 인연이 돼서 우리 고요한 소리 회원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전부 다 이 불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일 떠나서 이 공부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이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다. 출가 제가를 떠나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고요를 가져다 주는가 저는 그것의 문제라고 보고 고를 멸하는 방법을 이 원시 경전에서 활성 스님께서 아주 쉽게 번역해 놓으시고 지금까지도 또 실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와서 제가 이제 고요한 소리하고 인연이 맺게 되었고 고요한 소리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그런 걸 느꼈습니다. 출가 후 통도사 극락암 아라니아에서 3년 동안의 정진을 마친 활성 스님은 해인사를 거쳐 봉암사로 향했다. 그리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날 새벽, 봉암사를 급습한 군인들과 마주하게 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합발로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총칼을 앞세워 스님들을 연행해간 전대미문의 12.7 범난. 사회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활성 스님은 불교 정화 중흥회의 사서실장으로서 범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뒷수습에 나서야 했다. 지금서부터 한 40여 년 전 1980년 10월 27일 소위 범난 사태 때문에 활성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육군본부의 중령으로서 총무과장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암사 수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중흥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 한성 스님을 추천을 받았고 그에 활성 스님이 사서실장, 총무 스님의 고우 스님, 불교에서 가장 참여하고 또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는 참선 수행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이 없다. 이제 활성 스님과 고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이상은 시달림을 받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이게 모든 걸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두 분의 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종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활성 스님은 곧장 봉화 축서사로 내려갔다. 세속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종식을 하며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은둔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 보니까 고요한 소리 이제 영원한 올챙이 스리랑카 BPS 그 출판 두 번째 앉아 자비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12.7 범난이 나고 나면서 종단을 안정화시키고 각하사 동암에 이제 올라가 계실 때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머지 내 산중 생활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
초기 불교 사상에 가까이 가는 길이 제일 마지막 해결점을 잡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각방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리랑카 그 불자 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고현사리가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 선정 수행의 이제 그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 챙김, 그 두 단어가 활성 스님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역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번역이라 하는 건 다시 창작인데, 이 시대에 맞게 그 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 문장, 참, 그야말로 막 몸살에 해라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 그건 50년 가까이 저 산중에 사시는 걸 가만히 먼빛에 지켜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조기종 스님들이 일생 살아가야 될 그 중도적인 수행 덕목을 스님이 직접 실천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 전생에 어디서 수행을 하시다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와서 꼭 필요한 장소, 시간에 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기종의 저울 눈금이라. 0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정한 수행자의 발걸음은 빨리경을 번역해 부처님 법음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은 원력과 함께 산청 정각사와 봉화 각화사, 부산 범어선원, 하동 칠부람 등지로 계속 이어졌다. 1987년 고요한 소리 장립법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활성스님. 바다 건너 제주 원명선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님은 묵묵히 수행에 몰두했다. 제가 1991년부터 송강사 부주지를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개천사에 들어가서 좀 거주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절대 환영이지. 그게 대처성이 살고 있어가지고 폐사 직전에 놓여있는 사찰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여부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드실 텐데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꺼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서울대를 나오고 그 좋은 학력에 깨어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분이 느닷없이 개천사에 오신다고 하니까 왜 오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고요한 소리 그 활동의 본거지를 개천사로 생각하고 오지 않았었는가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저 남원으로 못 가게 꽉 잡았을 텐데 몰랐어요 그때는. 현고 스님의 주선으로 전남 화순 개천사에서 3년을 사신 스님은 곡성 태안사 3일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작은 소임 하나 맞지 않고 2년 닿는 대로 전국을 누비며 정진하고 또 정진하던 시절이었다. 비가 셀 것 같은 작은 오두막집 암자에서 3년을 수행 정진하셨다. 훗날 스님은 나처럼 가난한 수행자도 뜻을 품으니 이루어졌다며 고요한 소리가 40년 가까이 역경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였다고 고백했다.
책 한 권에 500원, 1000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에도 번역과 윤문에 교수급 봉사자들이 줄을 이었고 인적 드문 깊은 산속에 머물던 스님은 암자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도 꾸준히 빨리 경전과 초기 불교 문헌들을 유려한 우리말로 번역해 세상에 선보였다.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내가 정년 퇴임한 해가 2002년인데 지리산 역경원을 개원한 해가 2002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안사 그 향일함에 가서 스님하고 둘이 그 지게에다가 짐을 실어서 내 차에다 싣고 역경원으로 왔죠. 그때도 벌써 남방 불교 수행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빨리어에 관한 경전을 그 소개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 스님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걸 꾸준하게 그걸 소개하지는 못했죠. 우리나라 불교 교단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단시 하는 경향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 노상 강조하시는 거는 팔정도 안에서도 그 정념, 바른 마음 챙김, 그게 인격적으로 성화시키는 하나의 그 기점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물질 문명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사바세계는 여전히 불타는 화택과 같으니 현대사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활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팔정도, 그 중에서도 바른 마음 챙김을 강조한다. 활성 스님께서는 사실 초기 불교를 승단의 불교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마음챙김, 사띠다. 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마음챙김이다 하는 그 번역어를 이제 한국에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이제 이 사띠에 관련된 외국 연구가 있을 때는 한국에는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어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외국 논문에 나올 정도로 크게 기여하셨거든요. 벌써 30년, 35년 전에는 초기 불교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활성 스님께서는 수행자 입장에서 초기 경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서 또 사띠가, 즉 마음챙김이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점이 사실 한국 불교의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보죠. 태안사 3일함을 마지막으로 남원 고요한 소리 역경원에 정착한 활성 스님은 초기 불교 연구와 전법의 선구자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이 시대의 아비담마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님 원음으로 돌아가자는 스님의 외침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역량을 배가시킨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 소리내지 않고 상을 내지 않아도 스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늘고 그 성과가 나날이 축적되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아주 조용한 수재였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제일 어려운 과가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라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활성이 합격을 해요. 젊었을 때 활성은 학문을 좋아했어요. 그 학인이었어. 배움을 좋아했어. 근데 내가 이 고요한 소리 나오는 걸 읽어보면 역시 활성은 아직도 학인이며 지인인 데가 많이 있구나. 그 발리어를 하고 이제 역경을 만들고 이럴 때 활성은 역시 활성어
정체성이 있고 활성은 독자적인 길이 있구나. 다른 일반 스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활성은 아니구나. 새벽부터 밤까지 규칙적이고 절제된 수행자의 하루하루. 스님의 세계는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활활발발 깨어있다.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 불교 중흥의 동량이 되기 위해 설립한 고요한 소리를 통해 부처님 경전을 한치의 오역 없이 한 글자의 오자도 없이 그러면서도 읽기 쉽게 펴냄으로써 부처님 정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논문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저널도 제대로 내용을 많이 이제 담지 못하죠. 지난해 봄 고즈넉하던 남원 지리산 고요한 소리 역경원에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등달기 울력을 하는 날. 우선 가슴이 환하게 트이잖아요. 네.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스님은 더 말하실 것도 없고 초기 불교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우리 그 대승 불교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신도들이 그 수행을 하는데도 길을 잘 못 잡았는데 그 길을 확실히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서울. 서울에서? 네, 마포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활성 스님 법문을 만나게 돼서 그 뒤로 책도 구입해서 보고 그리고 매주 명상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요한 소리 스님 말씀은 활정도죠. 네, 활정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야. 일단 경치가 엄청 좋네요. 재미있어요. 수계는 받았는데 원래 종대는 천주교입니다. 듣지 않아도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어색하거나 여기가 조금 다른 종교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포용하는 게 좀 넓다고 했나? 이게 좀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보람찹니다. 고요한 소리는 전부 불교를 주창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행사 같은 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데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한 시대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낙관적이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죠. 새벽부터 달려와 도량을 장엄하고 각자의 마음에도 등불을 밝힌 사람들. 다음 날 불자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이 밝았다. 회주 활성 스님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눈다. 전국 각지에서 활성 스님의 봉축 법문을 직접 듣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먼 걸음으로 역경원을 찾았다. 법당에서는 예보를 시작으로 기도가 한창이다. 이어진 활성 스님의 봉축 법문.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팔중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팔중도를 듣고 소화를 시키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소욕지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 적게 기대해라. 기대를 좀 줄이라. 다다익선에 여러분은 너무 길들여져 있어. 뭐 요새 최고의 가치는 도가 아니야, 돈 아니요. 이제 돈에 딱
얹혀버린 도. 이게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 문제다. 그 도가 못 나가니까 술만 발전하는 거야. 단 술이 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너무 가까이 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구경하면서 살아라. 구경꾼이 되라. 여러분 구경꾼 됩시다. 이 시대는 구경꾼이 필요해요. 구경꾼의 자세가. 네. 쉽고 명료하게 불법을 전해주시기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따르는 활성 스님. 저는 팔정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맨날 대전지부에서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 이해하기가 그리고 실천하기가 좀 막막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스님께서 소욕지족이라는 표현으로 생활에서 가까이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게 참 와닿았고요. 제 스스로 한번 스님 법문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법문 들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 팔정도라든지 소욕지족 같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진리로서의 불교를 저희가 깨달아가는 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법회가 모두 끝나고 즐거운 공양 시간. 공기 좋고 물 맑은 지리산의 청정도량. 고요한 소리 역경원에 봄꽃보다 향기로운 사람들의 미소가 피어오른다. 잘 보입니다. 예, 선생님.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상황. 지리산에 계신 활성 스님부터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의 임원과 관계자들은 안건이 있을 때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가을에 개최할 중도 포럼을 앞두고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나 활기를 띠는 시간이다. 활성 스님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요약하면 중도이니 중도 곧 팔정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라 강조한다. 저는 유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거든요. 불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잊고 항상 챙겨야 할 게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도를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 사성제 팔정도가 그대로 역설됩니다. 이거 불교 전체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의 대요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지혜 종교예요. 한마디로. 자비는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지혜입니다. 2017년 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해마다 열리는 중도 포럼. 지난해 가을엔 중도와 교육을 큰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더불어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역경 사업과 불서 출간을 통한 초기 불교의 전법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정신을 대사회적으로 폭넓게 확산시키려는 노력이다. 네, 본문의 요지는 중도다. 딱에서도 서리사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중도 포럼은 매년 방송과 온라인으로도 중계되면서 불교계 안팎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어지고 있다. 예, 주말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때 스님을 딱 뵈면 외모부터도 뭐 수행자상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행자는 또 나름의 그 상이 좀 있어요. 그 모습이. 그게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스님 스스로의 생활을 굉장히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얼굴 빛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게 편안하고 자애롭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스님이 맑으셨어요.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 나 또한 저렇게 성성한 자세와 온전한 정신으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체구는 자그만하신데 그 안에 거인이 머물러 사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탈한 듯 여여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의 선지식 활성 스님. 사람 몸 받아 태어났을 때 불법 만난 인연 감사히 여기고 소욕지족하고 관조하는 삶을 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벗삼아 깨달음으로 향하는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산야에서 빤야로 범부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 멀지 않으리라. 행여 길을 잃을 땐 고요한 소리가 밝혀놓은 등불을 따라갈지니 쉬 정도를 찾을 것이다. Thank you.